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등 17곳에 15억 원 추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규제가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입힌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예외 조항 마련에 나섰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며 증권가 일부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1분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 수원, 안양 등 17곳에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부터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추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가 시작됩니다. 또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오늘까지 매매한 주택에 대해선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규제가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힌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예외 조항 마련에 나섰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규제 조항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막아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권을 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며 예외 조항을 검토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각종 규제가 쏟아진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과 성담동, 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갭투자 차단, 재건축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등으로 인근 부동산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공인중개업소는 문의 전화로 바쁜 모습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금매를 잡으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잠실 엘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은 별로 없는데 문의 전화는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잠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앞으로 매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매매 건수는 줄겠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간 상황인 만큼 중심부인 서울 강남권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재건축 규제도 강화되면서 잠실 엘리트로 일컬어지는 기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거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매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이외의 지역하고 이 갭 자체가 더 벌어지면 벌어져 좁아질 수는 없잖아요. 재건축 단지들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같은 권역의 재건축 단지라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아파트나 이런 목동의 또 다른 단지들 이런 데는서는 사업 포기까지 나오고 형평성 문제 얘기도 나오고 기존의 사업장들은 안도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희소성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을 놓고 증권가에선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수도권 내 규제 강도가 비슷해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증권가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부동산 투자에 무리하게 나서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토지거래 허가제와 재건축 규제 강화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매매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거래 감소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정부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경기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무리한 투기를 지양하고 변화에 유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현욱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높은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에서 수도권 내 규제 조건이 비슷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신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선 재건축 안전 진단 강화와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은 재건축 사업 승인 가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이어서 정비 사업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관측했습니다. 최상욱 하나금융투자연구원도 재건축 정비 사업의 속도 둔화를 예상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시도 차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기관을 관리한다면 현행보다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지고 나아가 재건축 속도 둔화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거주요건 강화 규제가 전세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요건 강화와 재건축 거주 요건 강화는 전세 공급 축소와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말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후주택 인테리어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기간 산업을 지원할 안정기금의 세부 내용이 오늘 확정됩니다. 40조 원 규모로 항공과 해운업에 우선 공급될 예정인데요. 대주주 마힌드라의 철수 검토로 위기에 처한 쌍용차는 지원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가 오늘 오후 4시쯤 회의를 열고 기안기금의 구체적인 지원 일정과 기한체 발행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위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기금의 대상을 항공과 해운업으로 한정했지만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했습니다. 기안기금의 첫 번째 기업은 대한항공이 될 전망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제외하고 대형 항공사만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후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쌍용차에 대한 지원 여부입니다. 쌍용차는 마힌드라가 코로나를 이유로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는 점 등으로 정부를 설득한다는 구상이지만 이동걸 산업회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쌍용차에 대한 기금 지원에 부정적인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쌍용차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던 만큼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900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기금 지원 없이 사업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24조 7,900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800억 원가량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총 거래액 규모는 36조 8,400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줄어들었지만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역대 최대치를 나타낸 겁니다. 특히 집콕 생활이 늘며 음식 배달 거래액은 올해 1분기 3조 5천억 원으로 3년 전보다 7배나 늘어났습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며 문화, 레저 온라인 거래는 3년 전의 3분의 1 수준인 2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에게 피해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고 보니까 선지급금의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내 돈을 돌려받은 건데 왜 은행에 이자까지 물어야 하느냐며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하고 있는 정순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피해자들이 펀드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을 돌려달라 요구를 해서 은행이 50% 선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의 이자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기업은행은 지난 15일부터 펀드 피해자들과 약속했던 원금의 50% 선지급 동의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해서 더운 날씨에 연일 집회를 이어가던 피해자들은 선지급하겠다는 은행의 결정에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그런데 동의서에 사인을 하려고 보니까 이상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선지급된 돈 중 일부를 다시 은행에 돌려줘야 할 수 있고 심지어 돌려받을 돈의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받겠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피해자들은 사기 펀드에 속은 것도 분한데 준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기업은행의 입장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해자들 본인의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돌려줘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선지급하겠던 기업은행이 고객들을 위해서 결정했다라고 생색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간단히 말하면 이번에 지급하는 선지급금은 잠시 빌려주는 돈이고 나중에 금감원에서 배상 금액이 결정되면 그 차액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이 결정한 배상 금액이 은행의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피해자들은 그 차액만큼을 다시 은행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돌려줘야 할 차액에서 이자까지 매기겠다는 것이 기업은행 측 방침인데요. 피해자들은 왜 피해를 준 은행에서 돌려받은 돈에 이자까지 쳐서 반환해야 하냐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궁금증이 여기서 하나 생기죠. 금감원에서 배상하라고 이제 하는 금액 자체가 은행의 선지급금 50%보다 클 경우에는 그러면은 거기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더 준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 측은 만일 금감원의 결정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에 이자까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선지급금은 피해자들 불편 해소를 위한 차원이고 운용사로부터 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라인펀드 같은 경우 타 금융사들은 무이자로 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러한 이자 문제 말고도 동의서를 살펴보면 돈을 받으면 기존 은행과 임원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고 향후에도 고소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은행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안내서에는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 동의할 경우 기존 은행과 임직원들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신규 고소 역시 불가능하다라는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사기 펀드를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특히 분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액도 아니고 나중에 이자까지 매겨 환수할 수도 있는 돈을 받고 모든 고소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을 겁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금감원 배상 비율이 정해지면 민사소송이나 분쟁 조정이 들어갈 것이고 형사 고소와 고발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 기업은행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입장입니다. 피해 대책위는 당초부터 은행이 약속했던 조건 없는 선지급은 결국 철저한 조건과 강요에 순응해야 한다는 꼼수였을 뿐이라면서 동의서 조항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피해 대책위는 또다시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지금 주장을 했던 거죠?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금융투자업 규정상 전액 자율 배상을 할 근거가 있는데도 배임 가능성과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신속한 검사와 형사 고발을 촉구했습니다. 또 선지급금으로 사적 화해를 운운하면서 피해자를 우롱하는 기업은행에 피해 원금 전액 자율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윤종원 행장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금감원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예, 이왕에 사적 화해를 표방할 것이면 좀 더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다듬어주는 그러한 해결책을 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한 향후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치과 영역 전통의 강호 휴온스가 의료 스타트업 메디허브와 손을 잡았습니다. 휴온스는 메디허브가 개발한 무통 주사기 아이잭을 독점 공급하고 시장 확대를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휴온스는 오늘 성남 판교 본사에서 메디허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메디어부가 개발한 디지털 무통주사기 아이젝에 대한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이젝은 메디어부가 새롭게 내놓은 디지털 무통주사기로 기존의 수동주사기를 대체해 주사기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아이젝은 서울대 치대병원과 3년간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사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의료사고 방지 기능인 오토 아스피레이션 기능이 구현되었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 아스피레이션 기능은 혈관 내에 마취액이 주입되는 것을 방지해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휴온스는 그동안 쌓인 의료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젝의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진출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18,000개 칩과 대부분에서 저희 휴온스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각 치과에서 메디허브 무통주사기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엄기한 휴온스 대표는 치과 치료에 많이 쓰이는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의 자사 제품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이젝과 휴온스의 리도카인을 패키지로 판매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염현철 메디어부 대표는 이번 제휴를 발판 삼아 상장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2024년 IPO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 KSM으로 등록되어서 IPO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고요. 현재 차근차근 IPO를 위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55년간 의료 시장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온 휴온스와 신흥 강호를 꿈꾸는 메디어부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를 오는 25일자로 취소했습니다.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등 3개 품목입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이들 품목의 회수, 폐기를 명령했고 또 다른 보톨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에 대해선 무정지 3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1억 7,46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과 허위 내용 기재, 또 조작된 자료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메디톡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0% 급락한 12만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집에서 술을 즐기는 이른바 홈술족이 늘며 와인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신세계 백화점의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28.7% 줄어들었지만 와인은 4%가 늘어났고 4월엔 25%, 5월엔 63%까지 증가했습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들어 이달 17일까지 세븐일레븐의 와인 매출은 전년 대비 30.9%, 지난달 예약 주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엔 55.1%나 늘었습니다. 와인은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 배송이 불가능해 직접 매장을 방문해야 살 수 있어 한 번 방문 때 대량 구축해 비축하는 고객들이 많아 1인당 구매액도 많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와인 구매가 더욱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의류관리기 트롬 스타일러가 의류뿐만 아니라 마스크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LG전자가 최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스타일러의 위생살균 바이러스 코스는 인플루엔자 A, 아데노,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를 99.99% 이상 없애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은 마스크도 같은 코스로 실험한 결과 동일한 바이러스가 99.99% 이상 제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12일 버건디 색상을 적용한 의류청정기 에어드레서를 출시하며 마스크 살균 코스를 도입했습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가 오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0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희망의 대한민국 건설이 열어갑니다 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동안 건설산업이 이룩한 업적과 노고를 치하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설산업의 첨단화와 안전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상수 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을 앞당기는 대전환의 계기이며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 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39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왕성한 번식력으로 동족을 멸종 위기에서 구해낸 갈라파고스 육지 거북이 디에고가 약 9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지내던 디에고는 1976년 고국인 에콰도르의 부름을 받고 번식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해적 등의 남획 탓에 에스파뇰라 섬 전체에 있던 디에고의 종족은 수컷 2마리, 암컷 1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디에고와 이 14마리를 갈라파고스 제도 산타크루스 섬에 한데 모아 번식에 나섰습니다. 이 번식 프로그램은 대성공을 해 15마리가 전부였던 개체수는 현재 2,300여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100세 전후로 추정되는 디에고는 그간 800여 마리의 자식을 낳았는데 현재 동족 거북이의 40% 이상이 디에고의 후손인 셈입니다. 3개월 만에 재개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선수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지지하는 무릎 꿇기였습니다. 재개 첫 경기인 에스턴 빌라와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서 선수들과 심판들은 경기 시작 후 10초간 그라운드에서 한쪽 무릎을 꿇으며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어진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 경기 역시 10초간 무릎 꿇기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유니폼에 자신의 이름 대신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문구를 달고 뛰었습니다. 한편 에스턴 빌라와 셰필드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고 맨시티는 스털링의 결승골에 힘입어 아스널의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러시아가 코로나19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살균 터널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방문하려면 누구든지 이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이 터널을 지나면 천장과 벽에서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말부터 모스크바 시내 크렘린궁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원격으로 업무를 보았습니다. 정부 인사들과의 주요 회의도 화상회의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20년째 푸틴 대통령의 입력할을 한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 4월 푸틴 대통령을 만나려면 누구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인 지난달 12일 페스코프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옐레나 젤란스카야 여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입원했으며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행정실이 밝혔습니다. 젤렌스카야 여사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남편과 아이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행정실은 젤렌스카야 여사는 산소호흡기가 필요하지 않은 안정적인 상태라며 의사의 감독을 받으며 고립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날부터 2주간 자가 격리 상태에서 화상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도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세계 정상의 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3월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최근 돌연사한 부룬디 대통령의 부인도 코로나19에 걸려 케냐 나이로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값싸고 널리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춰준 연구 결과가 나와 코로나19 최초의 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 주도로 진행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 덱사메타손을 투여받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은 최대 40%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에서 임상시험 결과에 축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의 과학자들에 의해 가장 큰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쁘고 이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이 약은 국민보건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제2확산이 닥치더라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숨진 미국 프로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고 헬기 조종사가 안개 속에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이 연방수사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직전 조종사가 헬기를 구름 위로 띄우기 위해 4,000피트 고도까지 오르려고 하고 있다고 관제소에 전했는데 실제로는 하강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헬기가 하강하는 각도를 오인했을 수 있으며 이는 시계가 열악해 조종사가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조종사의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몸에서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이 검출되진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코비 브라이언트와 딸 지아나를 포함해 탑승자 9명이 전원 숨졌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